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 원 돌파를 코앞해뒀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기 시작했기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전세 계약 4년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이번엔 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첫 역전입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이탈이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집중호우 때 수자원공사가 섬진강댐에 최대 방류 허용치를 초과해 물을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난리의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왜 화가 안 납니까? 지금 죽겠습니다. 소송이고 뭐이고 끝까지 가려고. 9년 전 서울 우면산 일대에선 이번 장마 때처럼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뒤에 어떤 대비책을 세웠는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착수 3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잠깐 소강 상태였던 장맛비는 내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보통 재해 피해가 나면 이 불가항력의 천재냐, 사람의 잘못인 인재냐를 따지곤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기관의 잘못인 관제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섬진강 하류 지역이 큰 폭우 피해를 입은 건 댐 운영을 잘못한 수자원공사 책임이라는 게 지자체 주장입니다. 이 수자원공사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소식 이지훈 기자입니다. 섬진강 인근 지역 군수들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앞에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98%까지 올라간 것이 이거 지금 사장님 이거 한번 쭉 보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수량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셨다는 것이죠. 폭우가 이미 예고됐던 만큼 수자원공사가 댐의 물을 미리 빼놨어야 했는데 98%나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을 놓고 있다가 댐 수위가 올라가자 방류량을 갑자기 늘리면서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민이 1,335명입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집에를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은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만 봐야 됩니다. 섬진강 유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오후 섬진강댐은 초당 196톤을 방류했습니다. 이튿날 호우경보가 발효됐을 때도 초당 400톤 남짓만 내려보내다가 댐이 한계 수위까지 차오른 8일 뒤늦게 방류량을 초당 1,800톤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1시간 평균 방류량이 매뉴얼상 최대치인 초당 1,868톤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피해 지역 군수들은 이번 홍수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운영 기준에 따라 댐 방류량을 조절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국가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수자원공사는 또 방류량을 늘리기 전부터 일부 하천이 이미 범람 위기 상태였다며 홍수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오늘 정부는 전남, 전북, 경남 지역에 특별히 폭우 피해가 컸던 11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수자원공사의 책임이라는 이 관제 논란이 벌어진 이 섬진강댐 하류 지역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요. 폐허가 된 집만 보면 분통이 터지는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수공 탓을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주민을 만났습니다. 가재도구 하나 없이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6개 마을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섬진강 물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요. 마을 입구에는 이처럼 거대한 쓰레기산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섬진강댐이 제때 방류만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방류하는 것 때문에 원인이 더 커졌다고 봐요. 수자원공사 알아서 조사해봐야 되겠죠. 저희들도 주민들도. 심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화가 안 납니까? 지금 죽겠습니다. 소송이고 뭐이고 끝까지 가려고 면이나 시나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군도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1,000가구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이곳 주민들 역시 섬진강댐 방류량을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30년, 40년 가까이 침수가 안 되던 지역이에요. 섬진강댐이
방류를 너무 많이 해서 제방이 터지고 해서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억장이 무너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섬진강댐 방류 관련 진상조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구례군과 남원시, 하동군 등 11개 시군을 추가로 선포해 긴급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피해 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는데요. 진짜 댐 관리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상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난 게 아니라 이 댐이 물을 마구 내보내는 바람에 그 물에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제 주민들 주장인데요. 그런 지적을 받는 댐이 몇 군데나 있는 겁니까? 네,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천댐입니다. 집중호우 때 급격하게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류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게 된 건데요. 섬진강댐의 경우 전 남북, 경북에 걸쳐 7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북 남원만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축구장 2,000개 넓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자, 저렇게 잠겼다고 하는데 그럼 물을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내보냈던 건가요? 섬진강댐 유역에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최고 41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7일 새벽만 해도 방류량은 1초에 199톤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방류량은 1,800톤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약 9배가 늘었던 건데요. 네. 수자원공사는 규정 내에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획 방류량, 그러니까 홍수기에 물을 최대로 내보낼 수 있는 양을 넘지 않았다는 건데요. 계획 방류량의 99%에 이르는 양을 방류했고 1시간 정도는 계획 방류량을 약간 넘기기도 했습니다. 99% 그러니까 방류량을 최대치까지 올린 건데요. 폭우가 쏟아지기 전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만큼 수자원공사가 미리 댐을 비워뒀어야 하는데 대비를 못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공은 이제 매뉴얼대로 했다는 건데 그런데 3년 전에는 이 댐들이 올해보다 훨씬 낮은 수위를 유지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섬진강댐의 경우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해서 해발 196.5m 이하로 물 수위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네. 3년 전을 보면 이 기준보다 20m 낮게 유지됐지만 올해는 불과 3m밖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용담댐의 경우를 보시면요. 제한 수위를 약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수공은 이런 해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상청 예보를 보고 이제 수위를 조절을 하는데 비가 안 온다고 해놓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미리 물을 좀 내보낼 수가 없었다. 이건 맞는 해명입니까? 기상청이 장마가 7월 말에 끝난다고 예보를 했기 때문에 가뭄 대비를 위해서 8월 이후에는 방류량을 줄였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설명입니다. 또 기상청이 전북에 많으면 300mm의 비를 예보했지만 실제로는 400mm 넘게 내리는 등 격차가 커서 방류량을 급격히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상청은 7일 오후까지 200mm 정도 비가 왔고 이후 최대 250mm를 예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기 직전에 예보를 내놓고 정확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서로 남탓하는 것도 이게 보기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자, 이 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2018년에 일원화를 시켜서 환경부에 맡겼던 걸로 아는데 오히려 이게 문제였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수자원 관리 주무는 환경부가 하고 국토부는 하천 유지 관리 정도로 역할이 축소됐습니다. 환경부가 수량 조절보다는 수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물을 가둬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갈수기 대비도 물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수 방어는 댐뿐만 아니라 하천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제방 관리의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난 적힌 대로 했다. 이런 책임을 회피하려는 복지부동 자세가 문제였던 건 아닌지 또 짚어볼 문제입니다. 이상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장마 기간 유독 예보가 맞지 않아서 이 기상청은 오보청이라는 비아냥도 나옵니다. 지난해 정부평가에서도 기상청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임직원 성과급 명목으로 이 기상청은 매년 50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과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기상청 예보가 번번이 빗나가면서 외국 기상 정보를 일부러 찾아보는 기상 망명족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상청의 핵심 업무인 관측과 예보 수준이 떨어진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부 자체 평가 역시 최하 수준입니다. 지난해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평가에서 기상청은 통계청, 방사청 등과 함께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후 적응 역량 제고와 같은 국정과제 분야는 보통 수준에 그쳤고 국민 체감도를 강조하는 정책 소통 부분은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상청은 지난해 52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는데 최근 4년간 수령한 금액만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직원 1인당 한 해 평균 350만 원 정도입니다. 성과급은 기관 평가와 별개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역량에 따라 정부 예산을 통해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날씨 예보가 계속 틀리고 기관 평가가 아무리 낮아도 기상청은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무관하게 매년 똑같이 포상하는 건 성과급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과급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신들의 임금 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느껴지는데요. 이에 기상청은 성과급은 정무 업무 평가와는 무관하게 받는 것이라면서도 예보 정확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폭우가 강뿐만 아니라 바다도 덮쳤습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민물이 바다로 쏟아지며 남해안 양식장 홍합과 굴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생전 없던 일을 겪은 어민들을 홍진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바닷속에 잠긴 줄을 끌어올리자 죽은 홍합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지금 홍합이 한창 알이 차오를 시기지만 홍합 속은 텅 비었습니다. 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조개인 종패마저 다 죽어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양식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억울하기 이전에 분통이 터져서 불하다고 생각하다고 받을 게 있겠습니까 지금. 홍합 역사상 이 일이 처음입니다. 굴 양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줄에 가득 매달린 굴을 까보니 알맹이 없이 텅텅 비었습니다. 위에서 끝에까지 가지고 팔아야 되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홍합과 굴, 미더덕 양식장 피해는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44억 원이 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전면적인 5만 종 미더덕이 폐사가 되어 보니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요 참 걱정이 됩니다. 폐사 원인은 바닷속 산소 부족이 꼽힙니다. 집중호우로 민물이 바다로 대량 유입되면서 바닷물 표면과 아래층 염분 농도가 달라졌고 그 경계로 빈산소 수계, 다시 말해 산소 농도가 낮은 물 덩어리가 생성된 겁니다. 경남 진해만의 경우 이런 물 덩어리가 예년보다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빈산소 수계가 약 최고 20m 두께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양식장 폐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단가가 현실과 차이가 커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잠수교도 역대 최장 12일째 통제됐죠. 폭우 때 통행이 금지된 것도 모르고 서울 한강 시민공원에 갔던 외국인 학생들이 잠수교 한가운데 고립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관제 CCTV에 포착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폭우로 통제된 서울 잠수교입니다. 남학생 5명이 빠른 물살을 가르며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방향을 잃은 듯 방황하다 다리 밑으로 간신히 몸을 피합니다. 물에 빠져 비틀대고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위험에 처한 이들을 발견한 건 CCTV를 보고 있던 구청 관제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잠수교와 양재천 등의 안전 상황을 24시간 집중 관찰하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잘 안 보였는데요. 오면 올수록 이제 사람인 거예요. 바닥이랑 강이랑 구분이 안 되니까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리 밑에 고립된 남학생 5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10대 외국인 학생들이었는데 통행 금지인 것을 모르고 서울 용산 부근에서 잠수교로 들어갔던 겁니다. 당시 잠수교 수위는 7.14m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모두 통제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방금 보신 서울 잠수교를 비롯해 물에 잠겼던 한강공원에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투성이라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장에 김민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타리에 걸린 수풀을 떼어냅니다. 바닥에 진 흙은 넉가래로 밀어내고 중장비를 이용해 퍼내기도 합니다. 살수차까지 동원해 흙을 씻어냅니다. 하루빨리 손님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공원에 자전거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 와서 많이 즐거워해 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저도 같이 마음이 좋고 그래서. 장맛비로 잠겼던 한강공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어제 잠원에 이어 오늘은 여의도와 잠실 등 모두 6개 한강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머지 공원에서도 청소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원 전체가 물에 잠겼던 반포 한강공원은 진흙이 40cm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수압을 이기지 못한 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제 키보다 높은 나무에 플라스틱 의자들이 걸려 있는데요. 장맛비에 한강물이 최고 11.5m까지 차오르면서 한강공원 편의점 의자가 떠내려온 겁니다. 나무 뒤쪽에는 주차요금 정산부스도 뒤집힌 채 걸쳐져 있습니다. 편의점 집기들도 흙탕물 범벅이라 일일이 손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한강에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본 것 같아요. 진흙이 굳으면 치우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 역설적으로 소량의 비가 다시 내리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하루 정도면 춥죠. 지금 이 상태로는 비 맞아가면서 작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홀할 수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는 나머지 5개 공원도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하기 위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산사태가 얼마나 쉽게 일어나고 위험한지도 보여줬습니다. 9년 전 서울 우면산에서도 큰 산사태 참사가 일어났죠. 산사태는 과연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인 건지 우면산에 다시 찾아가서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2011년 7월 1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서울 우면산 일대. 도로를 넘어 흙과 바위가 아파트를 덮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너무 넓은데 그 남서안로를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들은 철씨가 다 부서지고 그 안으로 회사가 밀려와서 이제 인명피해가 있었을 정도로 그 산사태가 굉장히 심했고요. 사고 이후 우면산 산사태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면산 산사태 이후 새로 설치된 사방댐입니다. 물이 이쪽으로 흐르게 하고 토사가 흐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가운데 희생자 6명이 나온 남태령 전원마을도 찾아가 봤습니다. 저 산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지고 일로 흘러서 나오죠. 아, 여기가 다 이렇게. 그래서 한 20여 채 그거 하는 중에 하나예요. 이 집이요? 네, 이 대문이 다 나갔었던 거거든요. 그거 다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저쪽에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저쪽에 하나 사람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누구냐 하나 뭐 어떻게 떠내려갔다고. 119 그거 저기 응급차도 못 돌아요 여기를. 사당 사거리부터 물이 채여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저렇게 눕혀놓고 오지를 못했어요. 입구에서부터 막 자동차가 다 떠내려가가지고. 마을 바로 뒤 우면산 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전안마을 뒤에 있는 이곳 우면산 중간에도 2011년 산사태 이후 사방댐이 설치됐습니다. 사방댐을 따라서 인공 물길이 연결됩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떠내려오는 나뭇가지 같은 각종 이물질을 이 망이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을 덮친 상처는 컸지만 뒤늦게라도 대비책을 세운 건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우면산 보면은 느낌이 어때요? 예전에는 산을 바라봤을 때 나무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무도 많이 채워져 있고 하방댐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서 조금 안심이 되는. 잘 해놓으면 수해랑 모든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경상도나 전라도나 지방에도 꺼지지 않도록 보수를 해줘야지. 거기 사람들이 집 다 망가졌지요. 뭐 가전제품 다 망가졌지요. 그렇게 살겠어.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어제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 원을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5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2년 새 약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헬리오시티의 모습입니다. 무려 10,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인데도 나와 있는 전세 물건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33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세대가 넘거든요, 여기가. 그런데도 물건은 한 5개 이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월세로 바꿔서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세를 피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12월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전세 만기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전세 물건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때는 주인들이 거의 입주할 것 같아요. 지금 통과를 보면서 오히려 2년차에 매물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새 임대차법 시행 2주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6%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전세 물량이 줄다 보니 전세값은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4억 원을 돌파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2018년 4억 5천만 원을 넘어 지난달 5억 원 문턱까지 올랐습니다.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0.14% 올라 5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 급등세가 계속되는 걸 감안하면 이번 달 안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 5억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이 정부는 집값이 계속 오르긴 하지만 이 상승세는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를 보면 이 서울은 집값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지만 오히려 지방 5대 광역시의 상승폭은 커졌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아파트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방침을 밝힌 뒤 집값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지난 1월 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7억 원에 팔렸습니다. 반년 만에 무려 1억 5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현재 호가는 10억 원에 달합니다. 7억대 후반까지 거래가 됐고요. 9억에서 10억까지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볼 수는 없고 또 예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건들이 또 많이 없고 많이 올라가지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2%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0.02%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줄어들었지만 대전과 부산 등 5대 광역시는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2.48%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세종 집값은 올해 들어서만 31%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종시 이전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가격이 더 급변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더 불안한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섣부른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2년이던 전세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임대차 보호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2년을 더 연장해 6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표준 임대료 도입을 검토합니다. 표준 임대료란 각 지자체가 지역별로 주택에 대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걸 말합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채널A에 내달 3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주력 법안으로 추진할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린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2년 더 연장해 6년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미 관련 법안은 발의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표준 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언급한 바 있어 민주당 내 합의만 이뤄지면 임대차 3법처럼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국세청의 부동산 감시 기능을 가져와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입 초기에 임대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월세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으며 정부 여당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임대차 3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그러니까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도층뿐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층의 이탈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맨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통합당 지지율은 36.5%로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7%포인트 떨어진 33.4%로 조사됐습니다. 3.1%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겁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지지율 변화가 컸습니다. 통합당은 39.6%의 지지를 얻은 반면 민주당은 30.8%에 그쳤습니다. 중도층 지지율 격차가 2주 만에 오차범위 바뀐 8.8%포인트 차로 벌어진 겁니다. 진보층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통합당은 지난주보다 5.1%포인트 오른 16.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부동산 요인이 지지율 하락 정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중도층의 변화가 전체 결과의 차이를 맞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주보다 1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지율 역전의 여권은 부동산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길게 보면 결국 바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묵묵히 미래를 향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갖다 받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2주 연속 하락하며 9.2%포인트 차이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돌아선 서울. 네. 앞서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이 서울에서는 더 격차가 벌어졌다면서요? 네,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서울 여론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여론조사 결과 통합당 서울 지역 지지율은 39.8%로 민주당보다 7.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지율 격차보다 2배 이상 큰 차이입니다. 이 서울 여론 움직임을 이렇게 잘 보면 네. 이 이슈에 따라 좀 민감하게 더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분석해봤는데요. 지난해 조국 사태 때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 격차 3%포인트까지 좁혀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51.4%까지 올라갔고요.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보시는 것처럼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이 부동산 민심 이반이 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저의 분석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의원의 분석이기도 한데요. 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치냐,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냐는 말을 지역 구민에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집주인들은 세금이 오르고 네. 임차인들은 전세값이 오르고 그래서 모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 25개구 전부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만큼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겠죠.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정책에 대한 서울시군의 반대 비율은 63.5%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안 좋아진 걸 확인한 청와대, 기조가 조금 바뀔 게 있을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청와대가 오늘 집 2채를 모두 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삼수 끝 재건축.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현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는 조합이 수차례 재건축을 신청해서 삼수 끝에 심의를 통과했다며 이 과정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갑자기 재건축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죠? 네, 그제 김웅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송파에 있는 아파트가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서 낡고 위험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온갖 규제가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하려는 국민이 적폐면 재건축될 아파트에 사는 조 전 장관은 뭐냐고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을 앞세워서 재건축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당장 맞받아쳤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을 적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김웅 의원이 지역구 표 챙기려는 속셈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쨌건 서울 또 강남 근처이기도 하고 재건축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조 전 장관 집값은 많이 올랐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최근에 조 전 장관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4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인터넷에는 조품아, 그러니까 조국이 품은 아파트라는 뜻의 냉소적인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이라는 문턱에 걸려서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친일파로 분류된 인사의 현충원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로 이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 백선엽 장군의 묘도 국립묘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파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주최한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묘비 모형들이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고 백선엽 장군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치되더라도 강제 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양묘지에 저 대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수가 바로 옆에서 막 귀신이 돼서 논다고 하면 그 있을 수 있겠어요? 개정안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치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측에선 헌법 수호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반헌법적인 처사가 해방 75도를 맞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백선엽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파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분열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파묘법 추진에 긍정적인 반면 통합당은 반대하고 있어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두고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정의연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남영주 기자, 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6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피해자 신분입니다. 지난 5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 등 10여 개 시민단체가 정의연과 윤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윤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겁니다. 윤 의원 조사의 핵심 쟁점은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사적으로 썼는지 여부와 안성 쉼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의연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수사가 더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발인 입장으로서 이 사안 결과를 빨리 알고 싶은데 이제 너무 수사가 늦어져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을 알리지 못했을 뿐 수사는 계속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위안부 지원단체 나눔의 집 관련 소식입니다. 그제 민간합동조사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가 조사단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 중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옥선 할머니는 지난달 자신을 찾아온 나눔의 집 직원에게 간병인이 아무것도 못 가게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들이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러다가는 죽겠어. 어딘 듣지 않고 싸고. 답답해야지. 가만히 먹으면 병이 또 오지. 기가 막혀. 간병인에게도 직접 항의합니다. 선생님, 나 무슨 원인으로 잘해도 못 가고 그러고 운동도 못 하고 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무슨 원인이 어디 있어?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할머니? 내려가고 그랬잖아. 어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알았으니까. 이 녹음 파일은 민간합동조사단이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정서적 학대 유형에 해당된다고 본 겁니다. 나눔의 집의 다른 관계자는 할머니 방에 들어오며 욕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측에 해당 간병인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 측은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편파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간병인을 업무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다른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욕설을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민간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본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 여성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당 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부산시의원이 여성 종업원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여성이 손을 잡자 김 시의원은 여성의 어깨 부분을 쓸어내리다가 팔뚝을 움켜쥡니다. 바로 뒤에선 여성의 자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 중에도 김 시의원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한동안 감싸고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툭툭 쳤을 뿐이라는 김 시의원의 앞선 해명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김 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측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 11일에도 김 시의원이 자신과 다른 여성 종업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팔뚝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장면. 이 장면에서 피해자 1은 정말 성적으로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여전히 격려 차원이었을 뿐 성추행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래가 대응도 해야 되고 민감한 사기다 보니까 제가 나는 느낌에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부산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시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진상조사 이틀 만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겁니다.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오고돈 전 시장에 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비동의 강간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간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도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이 법안이 최근 다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지금까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했습니다. 이번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추세가 이제 동의 여부를 고려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추세이지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모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한 사람이란 명시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위계와 위력도 강간죄 구성 요소에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입니다. 업무상 관계가 아닌 종교인과 신자,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간음이란 단어를 여성 혐오 표현이란 이유로 성교로 바꾸고
유사 성행위까지 범죄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물론 악용되는 사례도 있겠지만은 그 악용되는 사례보다는 뭔가 더 나아지는 게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되게 효과 있는 법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법적인 효력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게 제정이 될 거라면 그 동의라는 그 사전적 정의가 더 명확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전문가들은 동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동의, 비동의라는 개념 자체가 이 남녀 간에 정말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경우 잘못하면 이 비동의 관계가 있어서 또 악용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통과가 쉽지는 않아왔던 것 같아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10개의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올라왔지만 모두 임기 완료로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단속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한 마약 밀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빌려서 버젓이 대마를 키우던 일당도 붙잡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집안에 설치된 식물 재배기를 열어보니 무성하게 자란 식물이 가득합니다. 붉은 LED 조명과 환풍기, 온도 조절기까지 갖춘 대마 재배시설입니다. 경찰은 일당 3명을 검거하고 대마초 7kg과 액상대마 1.6리터를 압수했습니다. 수사관이 찬장을 열고 비닐봉지에 담긴 물건을 꺼냅니다. 대마초를 농축해 환각 효과가 더 큰 액상대마입니다. 카트리지로 만들어 전자담배로 피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하고 마약류를 유통시켰습니다.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보내면 특정한 곳에 마약류를 갖다 놓는 수법을 쓰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접속하면 IP 추적이 안 되고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가짜 지갑을 경유를 해서 송금을 해버리면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팔다 적발된 사람은 올해 7월까지 400명에 육박합니다. 최근 2년간 적발된 것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경찰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 거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상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경북대병원 의료진 5명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에 혈액 등에 노출돼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살인 진드기병이라고 불리는 SFTS,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FTS는 보통 작은 소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진드기가 협각이라는 큰 턱으로 사람 피부에 구멍을 내는데 이때 이 바이러스가 혈액에 침투하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사람 간의 전파 사례 있었습니다. SFTS 환자 심폐소생술을 한 의료진 9명, 시신을 수습한 장례지도사 2명이 환자 혈액과 체액에 노출돼 2차 감염됐습니다. 밀접하게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에는 가능해요. 심장 마사지 할 때 보면 되게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다만 극히 드문 사례이고 일상에선 진드기를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는데요. 진드기에 물렸다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SFTS의 잠복기는 1에서 2주 정도인데 이쯤에는 물린 흔적도 사라져서 환자 85%가 물린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코로나19와 유사할 수 있는데 고열이 사흘에서 열흘간 지속되고 구토, 설사, 식욕부진에 2주 내에 야외 활동이 있었다면 SFTS 감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진드기에 물렸다면 무조건 SFTS에 걸릴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이러스 보유 진드기는 전체의 0.5% 미만인데요. 치사율은 20% 정도로 높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최선의 예방책은 안 물리는 겁니다. 등산 같은 야외 활동 시에 긴 소매, 긴 양말을 꼭 신고 기피제를 반드시 뿌리고 야외 활동 후에 옷은 분리 세탁하고 목욕 같은 예방 수칙 지켜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북한도 구룡강 범람으로 영변의 핵시설 일부가 물에 잠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혹시나 방사능 유출 우려는 없는지 걱정도 되는데 유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노이 회담 당시 사실상 핵 개발의 전부라며 북한이 내놓았던 영변 핵시설. 지난 시기에 있어보지 못한 이런 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할 때 대한 그런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영변에는 3개의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핵시설이 즐비한데 이 주변을 구룡강이 감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위성사진을 보면 폭우로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자로 냉각에 쓸 물을 담아두기 위한 댐은 불어난 강물의 형체를 감췄고 냉각수 공급을 위한 펌프장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바로 뒤에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있는데 핵시설 가동을 위한 전력망과 핵 연료를 식혀줄 냉각수 공급 시설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탁물일 테니까 부사도 있을 것이고 이게 끼게 되면은 흡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지금 흡입하더라도 장치를 망가뜨리게 되죠. 여기다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삼중수소 생산시설까지 피해를 봤다면 한동안 핵물질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하고 있지 않아 방사능 누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 내일부터 다시 폭우가 예고돼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4일과 16일에 소연 중부 이북 지역과 자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 수해 현장 시찰에만 초점을 맞출 뿐 정확한 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힌 뒤 안전성 논란이 뜨거운데요. 러시아에서 사실 메르스 백신을 살짝 바꾼 것이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 이런 러시아 백신이라도 확보하려고 경쟁에 나섰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힌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백신 개발에 투자한 러시아 국부펀드 RDIF 측은 메르스 백신을 살짝 변형시켜 코로나19 백신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볼라, 메르스 등 다른 질병의 백신을 토대로 개발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3차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Коллеги зарубежные, которые, видимо, чувствуя определенные конкурент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парата. 실제 안전성 우려 속에도 러시아는 20개국으로부터 10억 회 분량의 사전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코로나 백신 선점에 나서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개발도상국들이 러시아산 확보에 뛰어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필리핀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고 tingin ko kay President Putin, tulong niya sa atin libre. Nagtiwalang malaki ang tiwala mo sa, and I believe that the vaccine that you have produced. 브라질 파나마주도 러시아와 백신 시험 및 생산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과테말라도 러시아 백신을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발표로 백신 개발 속도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모더나, 화이자 등 최소 6개 백신이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흑인 여성인 해리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영입한 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루 만에 후원금 300억 원이 모였습니다. 미국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체육관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는 바이든 후보와 해리스 후보. 첫 공동 연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 실패와 경제 실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nd then we're going to get to work fixing the mess that President Trump and Vice President Pence have created, both at home and abroad. We don't have to accept the failed government of Donald Trump and Mike Pence. 청중도 박수도 없는 체육관에서 연설을 한 두 후보는
앞서 거리두기를 잇고 대대적 선거 유세를 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펜스 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자택에서만 온라인 유세를 한 바이든 후보를 비판하며 맞대응했습니다. So when you sit at home in a basement looking at a computer, your brain starts to wither away. 해리스 후보를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I think she's going to be a big failure, and I look forward to the debate between her and Mike Pence. 바이든 해리스 캠프는 진용을 갖춘 지 단 하루 만에 우리 돈 약 307억 원의 선거 후원금을 모으며 대선 바람몰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지난주 원자폭탄처럼 강력했던 레바논의 대형 폭발 그 참사 순간에도 병원 분만실에선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희망이 피어나는 모습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만실로 의료진과 산모가 들어갑니다. 10초 뒤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는 병원 유리창.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출산 모습을 담던 아빠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입니다. 간호사 한 명이 숨지고 전기도 끊겼지만 휴대전화 불빛 아래에서 새 생명이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지만 2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기 일부가 배 밖으로 나온 채 태어난 영국의 아기는 뱃속 공간이 크지 않아 그동안 수술도 못했습니다. 낙퇴 권유를 뿌리친 부모의 정성 속에 자라난 아기는 이제 3살이 되는 내년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로 출동한 경찰들이 공포에 질린 8살 어린이에게 경고합니다. So you know where you're going? Okay. Jail. You're going into jail. So you need to stand up and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수갑을 채워보지만 손이 작아 계속 빠져나옵니다. Your hands are too small. 2년 전 체포 영상은 미국의 한 인권 변호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훈계하는 교사의 가슴을 때렸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된 어린이는 머그샷까지 찍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He's been diagnosed with severe ADHD, oppositional defiance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for a long time, and everybody knew this. 아동학대 논란에 경찰은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부모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2,400을 돌파하면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풀린 뒤 갈 곳 없는 돈을 증시가 빨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증시의 질주는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5.18포인트 오른 2,437.5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3,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해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끌었던 전기차 관련주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보험과 유통, 게임, 금융, 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종목이 고르게 올랐습니다. 오늘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3월 1,4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는 5달 만에 70%가량 상승해 2,400선을 돌파한 상황. 이 기간 시가총액도 700조 원 늘었습니다. 미국 물가의 긍정적인 움직임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란 희망이 반영됐지만 지금의 증시를 밀어올리는 원동력은 시중에 풀린 수천조 원대의 막대한 유동성입니다. 증시 투입을 기다리고 있는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도 3월 초 32조 원대에서 역대 최대인 51조 원을 돌파했을 정도. 실적에 비해 주가가 과열됐던 지적도 있지만 올해 안에 코스피가 2,500을 거뜬히 넘을 거란 장밋빛 전망이 우세합니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 역시도 당분간은 좀 완화적인 정책을 좀 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저도 좀 당분간은 주식 시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도 늘어나 과도한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2위 키움과 최하위 한화의 주중 3연전이 뜨겁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연장 승부를 펼쳤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네, 현재 키움이 한화를 4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1회부터 이정후가 솔로포를, 그리고 방금 전엔 김하성이 투런 홈런을 터뜨린 건데요. 오늘 경기가 더 뜨거운 이유 바로 최하위 하나가 순위권 경쟁에 치열한 키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주중 3연전 첫날 먼저 웃은 건 하나였습니다. 연장 12회 윤종찬의 데뷔 첫 끝내기 안타로 승리의 쐐기를 박은 겁니다. 4시간 58분의 혈투, 양팀 합쳐 20명의 투수가 총동원됐습니다. 어제는 키움이 웃었습니다. 연장 10회까지 이어지는 혈전에서 해결사 이정후가 끝내기 홈런으로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한 차례씩 승리를 나눠가는 동안 가장 손에 땀을 쥔 건 양팀 사령탑입니다. 소녀 키움 감독과 최원호 하나 감독 대행의 인연은 좀 특별한데요. 둘은 73년생 동갑내기 친구면서 사촌 동서지간입니다. 어려울 때 있으면 한 번씩 통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야구 얘기도 한 번씩 하고요. 서로 잘 하자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첫날 이제 경기 끝나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나서 취소를 했거든요. 저희 위닝 시리즈 하게 좀 도와주세요. 선수들도 감독들도 한치의 양보 없는 승부. 계속되는 연장 혈투에 양팀의 불펜진에 서서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를 보면 석점슛 라인 한참 앞에서 던지는 장거리 슈팅이 자주 나오는데요. 올해 KBL 코트에서도 이 장거리 석점슛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덩크슛만큼 팬들의 환호를 만들어내는 장거리 3점슛. 3점슛 라인 한참 앞에서 던지는 장거리 3점포는 워낙 멀리서 던진다는 의미로 딥3라 불립니다. 지난 시즌 역대 최초로 3점슛을 한 경기에 9개 연속 성공했던 KT 호우. 올해는 그 거리를 늘립니다. 언제든 딥3를 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오늘 벤치고요. 여기는 이제 시간 없었을 때. 안 들어가면 벤치, 들어가면 장땡. 거리가 멀어져도 3개 중 2개는 정확히 링으로 들어갑니다. 에이, 감이 있다니까, 홍아! 좋아! 딥3는 골대와 먼 지역에서 느슨해진 수비의 틈을 노립니다. 좀 붙는데 이 정도는 이제 방지를 많이 하죠. 장거리 슛을 성공하면 상대 수비를 여러 면에서 흔들 수 있습니다. 거리가 있을 때 슛이 더 잘 들어가는 적도 있고 선수에 따라서는 장렬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오리온의 이대성도 딥3를 비장의 무기로 가다듬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요 정도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알아도 못 막지 여기서 쏘면. 자, 이제 시작돼. 상대적으로 확률은 떨어지지만 성공하면 상대팀을 허탈하게 만들 장거리 3점슛. 2달여 남은 프로농구에 새로운 볼거리가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장마가 잠시 쉬어간 오늘 후텁지근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이번 비는 내일 오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내일 저녁부터 모레 낮 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는 많게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되고 있는 이번 비, 조금씩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일요일까지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집중된 뒤 장마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마지막까지 더 큰 피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낮 동안 부산이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장맛비가 내리는 수도권과 영서는 서울이 28도 등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춘풍추상. 오늘 청와대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이 각오로 꺼낸 말인데 참 낯이 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 비서동에 액자로 나눠줬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취임사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도 신임 검사들에게 똑같은 말을 한 걸 보니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나에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라는 이 말. 이번 정부가 참 좋아하는 말인가 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오늘 유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오늘도 비서동에 걸린 이 글을 받겠죠. 좀 돌이켜볼까요? 다주택 국민들을 적폐로 몰더니 정작 적지 않은 청와대 참모들은 다주택자로 버텨 비난을 자초했죠.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여권 관련 검찰 수사는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춘풍 추상 정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도 뉴스입니다.